안녕하십니까. 임세훈의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이원재 소장이 대담 형태를 책으로 묶었고요. 2017년도에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그 주역이었던 이 촛불 시민혁명이 끝난 이후에 두 분께서 대담을 나눴고요. 국가를 영광군으로 대체를 해서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소개를 하자면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하루에 6번 한강 다리를 건너며 회의를 열고 경제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챙긴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내외 시장에 제시했던 일이 2016년 탄핵 국면에서 경제사령탑의 모델로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역시 경제부총리로서 2004년 신용카드 사태를 진정시킨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1998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한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으로 입안에 참여한 기업구조조정 5원칙 등 경제위기 국면마다 제시했던 간명하고 단호한 해법들은 지금까지도 교과서로 불린다. 또 이원재 소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겨레 경제부 기자로 일하던 중 IMF 구제금융과 닷컴 거품 붕괴의 충격을 현장에서 목격하며 충격을 받고 착한 경영의 길을 찾으러 유학을 떠났다. MIT 슬론스쿨 MBA 재학 중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한국 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했고 이때의 생각을 쓴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약보고되고 공직사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귀국 뒤에는 현실에 발 디딘 균형 잡힌 지식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고 이끄는 일을 해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 희망제작소 소장을 거쳐 현재 여시제 기획이사로 일하며 한국 사회 비전을 만들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단한 석학들입니다. 책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국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2장 변화의 출발점, 그리고 3장은 리더십의 조건. 이현재 경제부총리께서는 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국가로 먼저 탈바꿈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국가가 주도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국가로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전환이죠.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의 자원을 쓸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부는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하느냐, 경제성장으로 가야 하느냐의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원재 소장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의 정책들은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실천이 제대로 안 됐지요. 특히 경제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조항을 강가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광군에서 1인당 100만 원씩 행복지원금을 집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행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기서 말하자면 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아마 영광 국민들 골고루에게 꼭 필요한데 쓰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소중한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책을 펼 때 어디에다 주안점을 둬야 되냐 그러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이원재 소장도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여전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경제 성장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현재 총리께서 1960년대 이후로 우리는 늘 성장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여겨왔지요.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사이에 불균형, 불평등, 불공정성이 심해졌고 그 탓에 봉건 세습 사회에 가까운 닫힌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5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 성장이 이런 물적 성장이 아닙니다. 질적 성장으로 재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 기업에게는 궁핍화의 길만 남았다. 이미 재벌 기업들은 렌트 비즈니스로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업 조직이 모두 관료화돼 버렸어요. 바로 경영권 시장이 사라진 현상 때문입니다. 경영권이 재산권처럼 존재하는 것인지 그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있다고 쳐도 이를 재산 상속처럼 가계를 통해 승계하는 게 과연 옳은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는 상속세, 증여세라도 내지만 재벌 기업 총수들이 자손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수의 주식을 가지고 시가총액 200조가 넘는 삼성전자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사실은 이제 재벌 기업들에게는 이제 궁핍화의 길로 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깔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크게 와닿던 게 기득권이 무너져야 사회가 바뀐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 구체제를 버리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한민국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변화에 대한 열망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다. 그런데도 60년대 체제가 이어져 온 이유는 뭘까? 정치 권력이 바뀌어서 다른 정책을 펴면 달라질까? 진짜 변화를 바라면서도 진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봤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다. 맞습니다. 큰 기득권이 부서져야 열린 사회로 간다. 이를 물어봅니다. 변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기득권층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사회의 고리를 끊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린 사회로 갈 수 없을 텐데요. 물어보니까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십니다.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기득권을 흔드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대기업에게만 유리했던 환경을 깨트려야 됩니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자체가 기득권이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 일감 몰아주기, 재벌 일가의 편법적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세를 해야 합니다. 시장 거래의 규칙이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류층, 즉 상속과 부동산 차익 등을 통해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감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엘리트들이 고위직, 고임금의 안정적 직업에 진입한 뒤에 제도를 바꿔서 문을 닫아버리는 식의 행태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득권이 그냥 기득권이 아닐 텐데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강력하게 저항하겠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 길을 받아들이는 편이 당신들에게도 낫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라면 기득권층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결코 기득권층에게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서 힘을 합치는 편이 차라리 이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 하는 말인지 연방군에 하는 말인지 정말 헷갈렸어요. 사실 다 어느 지역사회나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의 큰 틀을 바꾸려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정치인들이 내거는 가치, 시대 정신에 동의를 하다가도 막상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항목을 들여다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전 정권도 당선될 때는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의 공약을 내세웠고 그런 정책들에 적잖은 예산을 쓴 것이 사실이다.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변화의 진폭은 그 정도인 것일까? 이어지는 대안은 그렇지는 않다는 내용이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변화의 출발점이고요. 대한민국이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 이제 110%가 넘는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영광군도 지금
빈 주택이 많을 겁니다. 영광군의 영광 읍내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외부 인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광군 내부 인구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생겨날 때마다 또 새로운 공동체가 그 인구만큼 파괴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영광읍에 계속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읍내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은 계속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영광군에 주택이 부족하냐, 살 곳이 부족하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폐교나 빈집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청년 주택 단지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오히려 기농인들, 청년인들에게 이런 빈집, 각 읍면마다 있는 빈집들을 모아서 살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준다, 귀농인들에게 임대를 해준다, 그런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마을도 살릴 수 있고 또 빈집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겠다. 인구 유입 정책에도 좋겠고. 그래서 이런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걸 헐어내고 새로 짓는 정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더 적은 비용으로도 마을도 살릴 수 있고 영광군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도를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씩 또 꼭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더십의 조건. 이것도 좋았습니다.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리더십의 조건이 첫 번째가 그겁니다. 중요한 건 재원이 아니라 비전이다. 저는 이게 딱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이 있어야지만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이쪽으로 가자, 이걸 하자라는 비전 제시입니다. 소제목 하나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막힌 곳만 뚫어놓고 기다릴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소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물보다 시스템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특정 한 명에 의해서 이 조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인물이 바뀌더라도 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주목하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두가 혁신가인 리바운드 사회로. 이게 뭐냐면요. 보통은 슛을 던졌을 때 슛이 안 들어가면 실패자로 우리 사회는 낙인을 찍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도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서 다시 그 공을 리바운드해서 다시 슛을 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선출된 분들에게 영광군이 할 일은 무엇인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저희 요구에 맞춰서 선택받은 정치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주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선출되신 분들도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봅니다. 그러면 임세훈의 북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